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 교회만 오면은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뵈면 막 엎드림도 막 솟아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 불러주시면 막 굉장히 신선하고 그렇습니다. 모두 다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면 참 마음이 가벼울 텐데, 어려운 시기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이후에 아마 가장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이 굉장히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가 심상치가 않으냐라는 걸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워낙 이 공격을 하고 있는 측이 아주 교묘하게 자기네들의 이 속마음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사태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이 현상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 탄핵을 주도하는 세력들의 이 뿌리와 실체를 알면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의 이 핵심 본질이 뭔가 하는 거를 아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이 두 개의 사진이 있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거의 완전히 동일합니다. 지금 2016년,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했던 때로부터 지금 9년이 지난 오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을 보면 9년 전이나 지금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가지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도 비슷하고, 또 저 친구들이 탄핵이라는 방법으로 지금 대통령을 공격하는 모습도 비슷하고, 뿐만이 아니고요, 선전선동 수법도 비슷해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최순실을 물고 늘어졌죠. 윤석열 대통령은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죠. 아주 굉장히 흡사합니다. 국회가 앞장서서 헌법을 붕괴시키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검찰과 경찰이 거기에 가세를 하고, 사법 좌파 카르텔이 거기에 동조를 하고, 여당 의원 일부가 또 탄핵에 동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수 언론이라고 그야말로 믿어왔던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언론들이 탄핵을 앞장서는 모습까지도 완벽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국민들이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이게 뭐지? 이러다가 뭐야? 이러는 사이에 넘어가 버렸죠.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쉽게 본인을 보호하는 그런 결기를 스스로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끝없이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이제 이게 뭐야? 소위 말하는 이제 계모각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 난동을 벌이고 있는 세력들은 자기네들이 선전선동만 가지고는 절대 자기네들의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라든지 이런 폭력 장치를 동원해가지고 국민을 위협을 하고 공포심을 퍼뜨리고, 그리고 필요하면 아주 거친 폭력을 행사하고 법으로 막 잡아놓겠다고 압력을 넣습니다. 이런 곳에서 많은 또 피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서부지법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구속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거는 본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본보기로. 이 자기네들이 러시아 혁명이라든지 중국 혁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동원해야만 자기네들의 선전선동을 아주 약발이 먹힐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네들이 소수가 뭔가 자기네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의 지지자, 협조자가 필요합니다. 자기네들에게 협조를 한 행동대라든지 협조자들에게는 이
좌파 세력들은 확고부동하게 대가를 지불합니다. 야, 저 사람이 왜 저기에 가서 저런 일에 가담을 하고 있지? 뭐 검찰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이 수법을 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을 도와주면 자기네들을 도와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 좋은 자리를 알선하거나 취업을 보장하거나 뭐 또 좋은 경우는 국회의원으로 공천을 해주거나 뭐 비례대표로 내주거나 그 다음에 막대한 이권을 제공하거나 이런데 지금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모든 행위는 합법을 가정을 해요. 마치 이게 국민의 절대 다수의 의사인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언론들이 다 가세를 해가지고 뭐 앵무새처럼 이제 외쳐대면 이 순진한 국민들은 아 언론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사실이 있구나 하고 속아 넘어가는 거죠. 특히 박근혜 정부 때는 이 촛불 시위라고 하는 거리 투쟁을 통해서 자기네들에게 빌붙는 사람들을 대중을 끌어모아가지고 자신들의 세력이 이 정도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여러분들 그 현장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세력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저쪽 세력은요, 사람이 잘 모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흔히 얘기하는 공권력이라고 하는 경찰, 검찰, 사법부, 언론, 심지어 군마저도 장악을 했기 때문이다. 자, 이 탄핵을 지금 막 진행하고 있는 세력들의 그 행태를 보면 몇 가지 그 독특한 특성이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을 철면피하게 하면서도 조금도 이 사람들은 죄책감을 안 느낍니다. 이게 공산혁명을 할 때 이뤄진 일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두 번째, 자기네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뭐 대통령도 필요 없는 거예요. 뭐 군대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다 되고 있는 것 같죠. 셋째는 임기응변으로 수많은 전술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다가 이게 잘 안 되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이 안 되면 또 이쪽으로 가고 이 친구들은 자기네들이 러시아 혁명, 중국 혁명 과정에서 써먹은 여러 가지 그 수법들을 가지고 있다가 아주 변화무쌍하게 써먹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폭력혁명을 주장하면서 악착같이 뭐 평화 민주를 앞세웁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주 용어 혼란 전술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이것이 민주화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진짜 그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탄핵당했죠. 왜 당했을까? 이 레닌이 써먹은 수법을 그대로 이 탄핵 세력들이 써먹었기 때문입니다. 레닌이라는 사람은 혁명이라는 것은 대중들이 뭐 의식화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자발적으로 뭘 한다.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주 소수의 잘 훈련된 이 전위부대, 이 소위 말하는 직업혁명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586 주사파 운동권들을 그런 세력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아주 오래전부터 이 혁명 이론과 이런 걸로 무장이 된 소수의 이 전위부대가 다 지도를 해요. 그리고 대중을 선전선동하고 폭력을 앞세워가지고 자기네 말 잘 듣게 만들어가지고 성공을 시킵니다. 이 수법을 지금도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끝없이 공포심을 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한 번 우리가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일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있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보수파 진영에서 조선일보가 또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절독운동을 하자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조선일보를 절독을 하니까 조선일보가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씩 좀 논조가 바뀌고 있는 모습들을 조금씩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프로 혁명가들,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하고 연계된 사람들이 아주 이 공산혁명의 수법을 아주 통달한 사람들이 지휘를 해서 일사불란하게 지금 몰고 가고 있다. 여러분 지금 헌법재판소에 그 특정 인물들 막 그 행태 나오는 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지금 가 있는지 이제 실감이 나시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야 설마 헌법재판소에 말이야 헌법재판관들은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뭔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이미 점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요소요소에 뭔가 자기네들의 도움이 되는 결정적인 자리에는 다 좌파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 이게 바로 그람시가 얘기한 진지전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의 핵심 포스트는 이미 다 저쪽 세력에게 넘어가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국민들이 각성하고 깨어나는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진지전이라는 측면에서 왜 이런 진지가 저쪽 세력에게 장악이 됐나? 이걸 보시려면은 1987년 6.29 민주화 선언이 이 시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뭔가 우리가 민주화 됐다고 막 하면서 이제는 선거에 의해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도 막 뽑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뭔가 사회가 이제 반공정신 이런 게 이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공산주의자들도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이 간첩들이 비밀리에 남한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하에서 혁명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혁명 열기를 고조시켜서 뭔가 남한을 한번 해보려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했는데, 아니 이제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반공의식도 막 약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뭔가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왔구나. 그래가지고 1987년을 이후로 북한이 대남 공작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1988년 초에 김일성이가 대남 공작 기관에다가 이렇게 지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 말이야 저 머리 좋은 애들 전부 저 공장으로 보내가지고 노동운동하고 있는데 이거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 전부 불러들여서 공부를 시켜라. 그래가지고 사법시험을 보고 행정고시를 봐가지고 행정부와 사법부에 침투시켜라. 특히 사범대나 교대 출신들은 가가지고 노동운동 하지 말고 빨리 교사시험 쳐가지고 교사 만들어. 그래서 전교조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신앙심 깊은 애들, 이런 애들은 신학교로 보내. 그래가지고 좌익 목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공장에서 위장 취업해가지고 막 노동운동 하던 애들이 다 고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들이 사법고시, 행정고시 붙어가지고 사법부 침투에, 행정부로 침투에, 또 국회까지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 국회마저도 이제 공작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서부터 이 북한의 이 대남 공작의 변화 지령을 받아가지고 한국 사회의 상층부, 문화예술계, 학술계, 곳곳에 이제 이 침투해가지고 이 점령을 하는 것을 그람시의 진지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전교조 같은 경우는요, 지하 서클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교사 임용 시험을 봐가지고 전교조 지도부를 구성을 합니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2001년 9월에 충북 괴산군에 있는 군자산의 보람수련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좌파 직업적인 혁명가 약 700명이 모여가지고 민족민주전선 일꾼전진대회라는 것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군자산의 약속이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이 문건이 공개가 됐어요. 이거를 이제 군자산의 약속 혹은 이때가 이제 9월이라고 그래서 9월 태제, 또 이 친구들의 제목으로는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이라는 걸로 나와 있는데, 군자산의 약속의 핵심은 뭐냐?
야, 지금 말이야, 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노동운동이나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야. 우리가 이제 국회로 진출해가지고 입법권을 장악을 하자. 그래가지고 2001년 이 군자산의 약속을 통해가지고 이 좌익 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국회로 진출하는 이런 일이 2001년 9월 이후에 치열하게 전개가 됩니다. 군자산의 약속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그 2000년 그 6.15 정상회담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가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국회로 우리 사람을 심어가지고 입법 활동을 통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자. 자주적 민주정부란 뭐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국가보안법을 철폐를 한 다음에 북한하고 완전한 연방제를 실시를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뭔가 이 주한미군 철수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하려면은 입법부로 들어가자. 그래서 북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주사파 일당이 대거 어디로 입당을 하냐면은 민주노동당으로 입당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민주노동당은 이 그 운동권에는 NL 계열이 있고 PD 계열이 있다고. PD 계열은 뭐냐? 진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추종하는 공산주의자들이고요. NL 주사파는 북한을 추종하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이 주사파들이 대거 이 PD 계열이 민주노동당을 만들었는데, 여기로 몰려 들어가가지고 당권 투쟁을 통해가지고 민주노동당을 북한을 추종하는 NL 주사파들이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는 이 PD파들이 그 당시에 이 NL 주사파를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 야, 우리 다 아는데 너희들 말이야 밤마다 북한의 그 난파방송, 지령방송을 들어가지고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주의자들이야. 종북주사파라는 얘기, 이 종북주의자라는 얘기는 보수파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자기네들끼리 노선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PD 계열이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이때서부터 이제 종북주사파라는 얘기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북주사파들이 민주노동당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4년에 17대 총선에서 10명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드디어 이제 소위 말하는 체제를 뒤집어 엎겠다고 작심을 한 직업혁명가들이 국회에 진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가 처음으로. 이 민주노동당이 2011년에 좌파 정당들을 전부 끌어모아가지고 통합진보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2012년 19대 그 총선이 있었는데, 이 19대 총선에서 무려 13명이 당선이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유명한 이석기, 이정희 이런 사람들이 통합진보당으로 국회에 진출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을 폭력혁명으로 뒤집어 엎겠다고 작심을 한 공산혁명의 전위 세력이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됐다. 무려 13명이나. 자, 대한민국 국회가 300명인데 300명 중에 13명이 뭘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똘똘 뭉친 소수는요, 조직되지 않는 다수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을 뿌리로 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고, 한편에서는 그 당시에 그 열린우리당이라고 하는 지금의 그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입니다. 여기를 또 공작을 해가지고, 여기를 통해가지고 수많은 직업혁명가를 자처하는 세력들이 19대 총선서부터 대거 국회에 진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19대 대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통역당 사건 연루자 한명숙 국회의원이 됐어요. 남조선 민족해방준비위원회 사건 연루자 이하경, 이재호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이적단체인 삼민투의, 강기정, 김경엽, 오병은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여야 가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사파 지하조직인 구국학생연맹의 연루자 김기식이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민혁당 연루자 이석기, 한총련 출신 김재현, 산호맹 사건 은수미,
전대협 출신 김태년, 박홍근, 이인영, 임수경, 오영식, 우상호, 정청래, 최재성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냐? 대한민국을 폭력혁명을 통해서 뒤집어 엎고 자기네들이 주장을 하는 민중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게는 인민민주주의하고 똑같아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자들이 선거를 통해서 지금 국회에 들어간 것입니다. 독일은 그 나치 독일을 한번 경험을 하면서 야, 이게 이 자유민주 체제 이런 것이 얼마나 허약한가를 처절하게 체험을 하고 헌법수호청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게 아마 국가정보원쯤 되는 조직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뭐냐? 자유민주 체제를 뒤엎으려고 하는 극단주의 세력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뭐 좌든 우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독일 기본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에 반국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뭐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어떠한 공직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시절은 이랬어요. 그런데 뭐 연자제를 폐지하라 뭐 이런 그 압력 때문에 이런 것이 다 폐지되고 나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반국가 행위를 하다가 유죄 판결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이걸 훈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훈장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를 제일 놓치느냐?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을 제일 높은 급수로 쳐줍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건 뭐예요? 대한민국 체제를 지금 뒤집으려고 하는 행위잖아요. 그런 걸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형을 오래 살았으면 오래 살았을수록 더 큰 권위를 가지고 높은 예우를 받아가면서 국회의원이 되죠. 예. 그래서 한명숙 같은 사람은 뭐 자기도 문제고 자기 남편도 문제인데 국무총리까지 하잖아요. 2023년 7월 달에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들의 이 전과 경력을 조사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아니, 국회의원들 당선한 사람들을 보니까 전과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무슨 전과를 했는가? 국회의원 283명 중에 전과자가 94명이었습니다. 전체 중에 33.2%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을 하다가 깜빵에 갔다 온 사람이 47명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300명 중에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걸로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 체제를 뒤집으려고 하다가 감옥 갔다 온 사람이 47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출마를 해가지고 내가 옛날에 나 자유민주 체제 다 뒤집으려고 하다가 나 깜빵 갔다 온 사람이요. 그럼 국민들이 뭐 표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제히 이 사람들이 뭘로 위장을 했느냐? 나 민주화 운동하다가 다 탄압당해서 감옥 갔습니다. 민주화 운동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고 공산혁명을 이루려고 하는 행위를 이 사람들은 민주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용어 혼란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21대에 47명이었어요. 22대에는 몇 명인지 참 끔찍합니다. 저는. 독일 헌법수호청 기준으로 보면 이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친 짓을 하는 동의를 누가 해줬느냐? 이 사람들이 혁명해서 지금 국회에 들어갔습니까? 국민들이 뭣도 모르고 민주화했다니까 하고 다 찍어준 거예요. 이게. 이러한 어떤 법적인 허점을 뚫고 직업적인 혁명가들이 민주화운동가로 위장을 해가지고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한 일이 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그야말로 뭐 대한민국의 기업들 뭐 기업 활동하는 거 다 옥죄고 중국에 유리한 법들 다 만들어가지고 뭐 조선족에게 뭐 의료보험 혜택을 주고 심지어 조선족들에게 투표권까지 주고 이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막대한 세비와 9명의 보좌관을 거느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뒤집는 일을 지금 하고 앉아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끝없이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유는 바로 나치의 선전상을 했던 괴베스가 한 얘기에 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괴베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의회에 진출하려는 이유는 민주주의의 무기고에 들어가서
민주주의의 무기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우리에게 국철 무료 승차권과 식사를 제공할 만큼 이 국가가 어리석다고 해도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다. 약 60명 내지 70명의 선동가나 조직원을 의회로 들여보내면 우리의 투쟁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고 자금을 마련해 주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편을 60명 내지 70명만 국회에 집어넣으면 혁명의 고속도로가 뚫리는 셈이다. 대한민국은 2001년 군자산의 약속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뿌리는 김일성의 대남 혁명 공작의 변화에 의해서 국회로 들어가가지고 입법권을 장악을 해서 입법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공산화해라. 그 전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박근혜 탄핵으로 나타났고, 박근혜 탄핵된 다음에 문재인 정권을 세워가지고 문재인 정권에게 야, 너 빨리 체제 뒤집어. 그런데 문재인이 이걸 다 수행을 못했죠. 수행을 못하니까 북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문재인한테 야, 이 삶은 소대가리야. 삶은 소대가리가 왜 나왔는지를 아시면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좌파의 아주 숨은 신이라고 하는 백낙청이가 2012년에 2013년 체제 만들기라고 하는 책을 내놨습니다. 이 책은 뭐냐? 세상을 뒤집어서 지금까지하고는 다른 세상을 우리가 만들자. 지금까지하고는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 라고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 책을 이때 내놨을까요? 자기가 주도를 해서 저 열린우리당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통합진보당 의석 13명을 당선시키는데 바로 백낙청이가 배후에서 공작을 했습니다. 야, 확실한 우리 편이 들어가니까 너희들 좀 눈 감아줘. 그리고 우리 힘을 합쳐서 한 번도 안 가본 다른 세상을 만들자. 한 번도 안 가본 다른 세상을 만들자는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도 그대로 나오죠. 이게 뭐예요? 문재인은 백낙청의 그냥 아바타다. 그렇게 해서 뭔가 막 이제 2013년에는 자기네들이 뜻대로 막 하려고 했는데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슬아슬하게 문재인을 꺾고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그 대통령 당선됐을 때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뭔가 하려면은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좀 핵심 포스트에다가 좀 좌익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도 좀 집어넣고 그래야 할 텐데 뭔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막 요직에 임명하지를 않나,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지를 않나, 사람들이 이제 어리둥절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좌파 세력하고 싸우는 데서는 아주 일관된 활동을 했습니다. 첫째,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밀어내버렸어요. 그거 기억나시죠? 두 번째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금강산 관광객 박광자 씨를 쏴 죽이고 천안함 폭침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어요. 이게 이제 5.24 조치의 핵심인데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지속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거는 통합진보당이 이거 알고 보니까 이게 시벌건 정당이야. 그러니까 해산시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황교안 총리가 직접 나서가지고 통진당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가지고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킨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 전부 의석을 다 상실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을 하루아침에 깨부셨어요. 그래가지고 백낙청이가 원했던 2013년부터 자기네들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그 꿈이 좌절됐습니다. 그 좌절된 결과가 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에요.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니까 뚜껑이 열린 게 누구냐? 김정은이가 뚜껑이 열렸어요. 김정은이가 통진당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남조선 괴뢰도당에 원내 진출한 우리의 친구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우리의 친구를 하루아침에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장당으로 깨부수니까 그때 2015년 1월 5일 날 대남부서에다가
남한 선거에 직접 개입하라라고 하는 지령을 내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 지령문을 우리 그 정보기관이 입수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거에서, 남한 선거입니다. 남한 선거에서 야당이나 여당의 핵심 위치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일꾼들이 모색하고 만들어야 된다. 우리 쪽하고 연계된 사람들이 남조선 정당에서 주도권을 틀어지게 되면 그때 가서 국가보안법 철폐나 미군 철수 이런 거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남한 선거에 북한이 직접 개입해라. 2020년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의석을 차지한 거 기억나십니까? 작년 선거, 작년 4.10 총선에서 거의 180석 차지한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야, 이 선거 결과 이상하다.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다들 느끼시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2015년 1월 5일 대남부서에 지령한 것과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이 불법 부정선거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우리 눈을 부릅뜨고 증거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증거 찾아내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비상계엄한 거 아니겠습니까? 2016년 1월 6일 날 김정은이가 4차 핵실험을 했는데 이걸 수소폭탄 실험이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가지고 야, 이거는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야. 그러니 우리도 대책을 강구해야 돼 라고 했는데 며칠 있다가 또 광명성 로켓을 쏘니까 드디어 2016년 2월 16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로 가서 국회에서 아주 정말 중요한 연설을 합니다. 김정은이 핵무기 가지고 지금 우리를 계속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 정권을 레짐 체인지를 해버리겠어.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레짐 체인지라는 건 단순한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정치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이념과 가치와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 김정은을 참수해버리고 북한에다가 자유민주 정부를 세우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8개월 후에 촛불 광란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촛불시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아주 준비된 아주 기획된 탄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더 뚜껑 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6년 7월 8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중국 공산당의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사드 배치를 하려고 한 그 땅이 롯데 그룹 소유라서 롯데 그룹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게요. 그 땅이 롯데그룹의 소유이기 때문에 보복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니, 중국이 보복을 하려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이런 걸 공격을 했어야 돼요. 근데 왜 롯데그룹만 했을까요? 삼성이나 현대는 자기네들에게 필요한 기술과 중간재를 공급을 하잖아요. 그 삼성이나 이런 걸 건드리면 자기네들한테도 손해야. 근데 롯데그룹은 주로 하는 게 뭐예요? 호텔, 유통업,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롯데리아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제재를 해도 자기네들한테는 해가 안 돼요. 해가 안 되는 것만 골라가지고 공격을 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좌파 이 사관으로 도배질된 한국사 교과서를 바꾸겠다. 바꾸면 어떻게 돼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 거짓 역사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거 되면은 큰일 나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교과서 문제, 통진당 해산 문제, 사드 배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이 돼가지고 펑 터진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으로 해서 촛불
그 광란이 벌어졌을 때 이 촛불혁명을 통해서 스타가 한 사람 탄생했어요. 요즘 우파 진영에서는 전환길 강사가 스타로 떠올랐다면 2016년 좌파 진영에서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스타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촛불 시위 이전까지 이재명은 그냥 뭐 여배우하고 뭐 이상한 짓을 벌인 이상한 지방의 이상한 사람 중에 하나 이 정도였는데, 바로 촛불 시위 때 이재명이가 박근혜를 탄핵하라 이것 때문에 이재명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지고 전국적인 스타가 돼가지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간 겁니다. 촛불 시위와 이재명의 등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진당을 해산하니까 백낙청이가 야 이거 깨부셔.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에요. 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를 세웠는데, 문재인 정부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소위 말하는 이 체제 변혁,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민주 체제를 다 뒤집어 엎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러한 그 사회로 가기를 원했고, 자기네도 가겠다고 해서 밀어줬는데 문재인이 이거를 다 못한 거죠. 못하니까 이제 야 살몬 소대가리 너 나와.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밀은 게 누구예요? 이재명을 밀어가지고 이재명이가 당선되면 이걸 하겠지. 그래가지고 이 백낙청이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박근혜를 몰아내고 문재인 정부를 수립한 것은 일기 촛불혁명 정부였다. 그러니 2기 촛불혁명 정부를 빨리 세워야 된다. 2기 촛불혁명은 진짜 체제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체제로 뒤집어 엎는 것을 2기 촛불혁명 정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래서 이번에는 이재명이가 당선된 걸라고 봤는데 우리 국민들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백낙청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2개월 후서부터 윤석열을 몰아내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하니까 백낙청이가 뭐라고 자기 유튜브 방송에 얘기했느냐. 윤석열을 퇴진을 하라 하되 올해 안에 기필코 몰아내라. 이게 작년 4월에 한 이야기입니다. 작년 4월에 올해 안에 빨리 몰아내.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탄핵 소추를 당했습니까? 작년 12월이죠. 이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에 지금 조국이란 사람은 감옥에 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감옥에 안 갔을 때라 내가 먼저 할래, 네가 먼저 할래, 이재명하고 막 조국이 서로 막 경쟁을 하니까 백낙청이가 아주 지령을 내립니다. 야, 까불지 마. 이번은 이재명이고 조국은 그 다음이야 라고 순번까지 정해줬어요. 그래서 빨리 몰아내고 2기 촛불혁명 정부를 수립해 라고 지령을 내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세워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고, 안 되니까 윤석열을 몰아내고 이번에는 진짜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2기 촛불혁명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윤석열을 몰아내라. 이 백낙청은 아주 흥미롭게도 몰아내는 방법으로 절대 탄핵으로 가면은 승부가 별로 안 날 것이다. 왜냐?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또 언제 배신을 때릴지도 몰라요. 헌법재판소는 원래 9명이어야 되는데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변심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낙청은 헌재를 꼭 거쳐야 돼. 헌재 거치지 말고 그냥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내쫓아. 그럴 이 사람은 퇴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백낙청은 계속 퇴진을 시키라고 그랬지 탄핵을 시키라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하니까 잘 됐다. 이걸로 일단 걸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탄핵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이 뜨거운 열망을 알고 그 안에 지금 그 좌파 일색으로 도배되어 있는 그 중에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몇 사람이 등장을 할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거기서 결판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 국민의 뜻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언론도 이 얘기를 안 해줍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혼자만 나가시지 말고 이웃과 가족과 함께 나가서 야, 이번에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이뻐서 이러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건 대한민국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윤석열 지지보다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수호하러 나온 거야. 라는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선 당장 급한 거는 그것이 가장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대우가 흐트러져 가지고 우리가 결집된 그 의지를 표출하는 그런 그 시그널이 약해지면 쟤네들은 자기네들 멋대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무엇이라는 것을 진짜 헌법재판소가 떠나가도록 우리가 보여줘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국민 저항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탄핵 국면은요, 1987년 이후에 이 북한의 이 공작이 변화된 부분, 그 다음에 2001년에 구체적으로 국회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국회의 입법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옥죄라. 그렇게 해서 그 대한민국의 이 국회의원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벌이고 있는 이 탄핵 난동이다. 이미 이 탄핵 난동은 2012년서부터 정교하게 기획되고 준비되어 있는 정교한 준비된 탄핵이었다. 이걸 알면은요, 우리가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나 하는 답이 금방 나옵니다. 지금 그 대한민국의 운명을 쥐고 있는 헌법재판소 이 재판관들이 이번에 우리가 어떤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은 우리가 무사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압력을 느낄 수 있도록 전 국민의 뜨거운 열망을 하나로 모아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